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현대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감수 김정인, 글 최선희, 그림 권오현, 출판사 교원. 첫 장을 펼치니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한 것으로 이렇게 6.25 전쟁이 시작됐네요. 6.25 전쟁이 시작돼서 어떻게 밑으로 빨간색 선이 부산 거의 가까이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점령되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군이 투입되고 미군의 메가더 장관이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1950년 9월 15일 역전이 됩니다. 위에까지 쭉 올라가서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 중국군이 다시 개입을 하게 돼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대요. 우리 땅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휴전선, 38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21세기죠?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6.25 전쟁이 일어난 후 광복되고 현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오늘은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겠죠. 현대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에 세운 민주공화국을 현대라고 해요. 수도는 서울. 선생님이 연도별로 해서 쭉 흐름을 읽어줄게요. 1948년 남한 5.10 총선거 실시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죠. 53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휴전협정을 맺고 38선이 그어집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어서 4.19 혁명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고요. 1961년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1962년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1963년엔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죠. 1965년엔 한국과 일본 협정을 맺었으며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갑니다.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고 1972년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지고요. 유신체제가 성립된 해가 바로 1972년입니다. 1977년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1979년엔 12.6 사태 때 12.12 군사정변이 또 일어나죠. 1980년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민주화를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1981년엔 정두환 정부 수립이 됐고 1986년엔 제10회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으며 1988년엔 노태우 정부 수립되었고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가 열리게 되었죠. 1989년엔 동유럽 국가와 수교를 맺었고 1991년엔 남북, UN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1993년엔 김영삼 정부 수립이 됐으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됐고 1994년에 북한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1998년엔 김대중 정부가 수립, 2000년엔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됐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수립, 2008년 이명박 정부 수립, 그 다음에 2013년 누구인가요?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박근혜 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수립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도 여러분들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겠네요. 연도별로 읽어준 걸 조금 쉽게 또 이야기로 풀어서 들려줄게요. 감격스러운 해방의 기쁨.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태극기를 휘날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1945년 8월 15일 정오쯤이었어요.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일본이 항복한 거야? 조선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독립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곧이어 감옥에 갇혔던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 강제로 외국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돌아왔죠. 이로써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와준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를 임시로 다스리겠다고 했거든요. 마침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일본이 떠난 조선 총독부 건물에는 남쪽으로 들어온 미국의 국기가 걸렸죠. 해방이 되었는데도 우리나라 땅에 여전히 다른 나라의 국기가 걸려있다니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이후 미군은 한반도의 남쪽을 미국처럼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소련군 역시 북쪽을 소련처럼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했죠. 결국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어질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아, 자본주의가 뭐냐고요? 자본주의는 개개인이 자기 재산을 갖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예요. 사회주의란 물건을 함께 만들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나누어 갖는 사회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얼마 뒤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의 장관들이 모여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였어요. 그러고는 결국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했죠. 신탁 통치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얼마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린대요. 정말요?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처음에는 온 국민이 나서서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또다시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길 수는 없어요. 어느새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나누어 다투었답니다. 해방 후 남북으로 나뉜 우리나라는 다시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쪽은 북한을 빼고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 선거를 치렀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남한만의 헌법을 만들었죠. 그해 8월 15일 마침내 남쪽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세운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졌답니다. 그러자 북쪽에서도 김일성이 이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이로써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졌답니다. 민족의 아픔 6.25 전쟁.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북한이 힘으로 남한을 통일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북한군이 순식간에 서울까지 다다르자 남한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하나 둘 짐을 챙겨 남쪽으로 떠났죠. 남한의 수도 서울은 사흘 만에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북한군이 남한 곳곳을 차지하며 2달 만에 경상도에 있는 낙동강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자 유엔은 유엔군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남한을 도왔죠. 유엔군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북한군을 아래쪽에서 밀고 올라가면서 동시에 서울 근처인 인천 쪽에서 치고 들어가 북한군을 양쪽에서 공격합시다. 북한군을 위와 아래에서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작전이었어요. 여러분도 메모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UN, 국제연합이라고도 하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만든 국제평화기구예요. 유엔군은 UN 회원인 나라들에서 모은 군대예요. 여러 나라의 군대가 섞여 있죠. 메가더 장군이 이끈 아까 어떤 작전이라고 했나요?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했죠? 네. 이 작전의 이름은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9월 15일 유엔군의 장군인 메가더는 군사를 이끌고 인천 상륙 작전을 멋지게 성공시켰죠. 마침내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유리해졌어요. 얼마 뒤인 10월 26일 국군은 북한군을 한반도의 꼭대기인 압록강까지 밀어냈죠. 그런데 그때 국군과 유엔군의 몇 배에 이르는 중국군이 몰려왔어요. 북한을 도우려고 중국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국군과 유엔군은 어마어마한 중국군의 숫자에 밀려 다시 38도선 아래로 물러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듬해 1월 4일 또다시 서울이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어요. 우리 한번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군과 북한군을 도와준 다른 나라의 군대들 한번 알아볼게요. 유엔군, 아까 유엔이라고 그랬죠. 북한군이 쳐들어와 전쟁이 빚어지며 국군이 어려움에 처하자 유엔은 회원국의 군사를 모아 국군을 도와주었어요. 중국군,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 북한군이 압록강까지 밀려나자 한반도 위에 자리한 중국은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북한을 대대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 후 남한과 북한은 38도선 근처에서 밀리고 밀리는 싸움을 끝없이 계속했어요. 전쟁으로 너무 많은 군인들이 죽었소. 이제 전쟁을 그만합시다. 오랜 전쟁으로 힘들어하던 유엔군과 중국군은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러나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해서 휴전을 맺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 대표는 휴전을 맺었어요. 이로써 같은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눈 슬픈 전쟁은 멈추게 되었답니다. 휴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끼리 잠시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하는 일, 휴전이라고 해요.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급한 마음에 우리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유엔군의 장군인 메가더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휴전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는 참석할 수 없었죠. 아이고, 우리 집이 어디로 간 거야?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아, 지금 집이 문제인가?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어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전쟁 때문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도 피난을 다니느라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도로와 다리는 끊어지고 집과 논도 엉망이 되어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이승만은 또다시 대통령에 오를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에 다시 오를 수 있게 자꾸자꾸 헌법을 고쳐 무려 12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벌을 주기도 했죠. 이렇게 한 사람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독재라고 해요. 참다 못한 사람들은 1960년 4월 19일 독재 반대운동을 벌였어요. 이승만의 독재를 우리 손으로 무너뜨립시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답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 이승만 정부가 물러난 뒤 장면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장면 정부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요. 그러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일어났어요. 이들은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1963년 10월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이후 무려 16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곳곳에 공장을 지었어요. 또 물건을 빨리 실어 나르려고 고속도로도 만들었죠. 특히 정부에서는 외국에 물건을 파는 수출을 많이 늘리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수출뿐입니다. 그러자 국민들도 마음을 합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매달렸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말하며 감탄했답니다.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물건을 무조건 싸게 또 많이 만들려다 보니 노동자들은 적은 돈을 받으면서 밤늦도록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는 빛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공기도 나빴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늘 병에 시달려야 했죠. 일하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굶고 살란 말입니까?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어요. 이러한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일터는 조금씩 나아졌답니다. 경제가 살아나 나라 살림은 점점 좋아졌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나라의 주인 역할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죽음을 맞았지요. 대통령 자리가 비자 이번에는 육군 소장이었던 전두환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국민들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화를 부르짖었어요. 국민들의 시위는 온 나라로 퍼져갔어요. 특히 1980년 5월 전라도 광주에서는 거센 분노가 불처럼 번졌죠. 그런데도 전두환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자 민주화를 이루려는 시위가 계속되었죠. 특히
1987년 6월에는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가 나라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어요. 6월 29일 마침내 전두환 정부는 국민에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였답니다. 간접선거. 간접선거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의 사람이 모인 선거인단이 국민을 대신해 선거를 하는 제도예요. 발전하는 대한민국. 1988년 가을, 서울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운동 실력을 겨루는 올림픽 대회가 열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대회를 열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저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발전했어요. 아파트 봤어요? 정말 높더라고요. 길도 넓어지고 승용차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빠르게 발전하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어요. 1997년 큰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하다 뒤처져 하나 둘 문을 닫았거든요. 경제가 나빠지자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던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갔어요. 이 때문에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졌죠. 국민들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고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금을 모았어요. 금을 모아 나라의 경제를 살립시다.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빨리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IMF라고 들어보았나요? 바로 이게 IMF예요. 그 사이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 인터넷이 널리 퍼진 거예요. 인터넷의 발달은 생활을 무척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외국에 있어도 이메일을 통해 금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이제 물건도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사면 돼요. 200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인터넷,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이 매우 뛰어난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2002년에는 일본과 함께 월드컵 축구대회도 열었답니다. 또한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뜻을 되살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지금까지 현대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